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65페이지 보시면 6 해가지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나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파트 쉽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무형자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무형이니까 형체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형체가 없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물리적 형체는 없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물리적 형체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자산이라고 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특이한 게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게 특이한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자산을 쭉 공부하고 있지만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쭉 공부하고 있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물리적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 그게 큰 특징이다. 그건 잘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업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영업권. 영업권은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게에 비해서 우리 가게, 우리 회사가 특출하게 좋은 게 뭐냐 따져보면 그게 영업권이에요. 휴대폰 가게 예를 들면 휴대폰 가게 우리 가게도 있고 바로 옆에 또 휴대폰 가게 또 있는데 저 가게에 비해서 우리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된다. 왜 잘 될까? 자리가 좋다든지 직원이 실력이 좋다든지 사장님이 또 뭔가 잘해준다든지 그런 게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란 기업의 우수한 경영진, 숙련된 기술, 특유의 제조 기법, 탁월한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점 또는 초과 수익력을 말하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초과 수익력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장점 같은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이거 줄치셔야 됩니다.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외부의 동그라미.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만 인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장출한 영업권은 이걸 어려운 말로 자가장설 영업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회계상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노하우를 자산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그냥 외부에서 돈 주고 샀을 때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합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업권이란 그 개정 과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부에서 샀을 때 영업권만 그렇습니다. 영업권은 외부에서 샀을 때만 인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회계에서는 인정 안 된다. 다른 데서는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죠. 회계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자가장설 영업권은 안 된다는 거죠. 개발비로 가겠습니다. 아래쪽 개발비 동그라미 2번 개발비 별표 하나 쳐있죠.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진 않습니다. 개발비란 개념입니다.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며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아까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걸로 인정을 해요. 개발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개발하는 걸 말해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두 개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비라고 해서 이 연구비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냥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뭔가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렇다면 모두 연구비로 취급해버립니다. 모두 연구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쳐야 된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둘로 나눠야 되는데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지출은 무조건 비용, 무형자 자산이 아니에요. 비용입니다. 연구비로 가고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구비로 분류한다. 비용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이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의 이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서 인식합니다. 개발비 B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은 아닙니다. 무형자산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발 단계에 지출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산의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이것도 비용으로, 판매비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기 좋게 밑에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표가 있죠. 연구단계 지출은 무조건 연구비, 비용으로 인식해라. 비용, 판매비, 관리비, 연구비로 가는 거고요.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르겠다.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연구비로 가라.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 단계 지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고,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게 있다. 개발 단계 지출. 개발 단계 지출이라면 비용일 수도 있고 무형 자산일 수도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발비, 비로소 무형자산 개발비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그러면 또 비용으로, 경상개발비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연구단계 지출은 무조건 비용, 연구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를 하고, 개발단계 지출은 요건 충족 시 개발비, 무형자산, 요건 충족 안 하면 경상개발비, 비용이라는 거죠. 조금 구분이 되시죠? 개발비 인식 요건이 나오는데요. 인식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인식 요건이란 말이 나오니까,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데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게 됩니다. 첫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요건 충족하면 개발비,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비용, 연구단계 지출이라면 연구비, 비용, 연구인지 개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구비,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이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무조건 연구비,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인지 개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구비, 비용 인식. 개발 단계인데 인식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하지 않는다, 경상개발비, 비용.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산업재산권 등이 나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러 권자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권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무형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개발비가 특이한 거예요. 개발비는 빚자가 들어가는데 무형자산,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 그게 특이한 거예요. 기타 라이선스라든지 프랜차이즈도 무형자산의 일종입니다. 저작권, 작곡을 했다든지 책을 썼다든지 그런 거.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에요.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진 않죠. 모니터를 켜야 눈에 보이는 거지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임차 권리금, 업권 등 이런 것들 다 일종의 무형자산이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을 삼각하는 게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하나 쳐놨죠. 삼각,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유형자산 파트에서. 비슷합니다. 무형자산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매기 말에 상각한다. 감가상각도 비슷했죠. 기본적인 방법은 유형자산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잔존가액. 유형자산에서는 정액보고로 상각할 때 잔존가액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잔존가액 이외의 금액을 상각했죠. 근데 무형자산에서는 잔존가액 원칙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0입니다. 원칙적으로 0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잔존가액이 얼마 있다, 그럼 보통은 틀린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있을 때가 있긴 한데 원칙은 잔존가액이 없다는 거 0입니다. 내역연수, 법령이나 계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이 한도라는 것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0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협의료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상학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자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듣도 못한 그런 상학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라면 쓸 수 있는데 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액법을 써라. 왜? 정액법이 가장 편하니까 정액법을 써라. 그런 이야기. 그다음 처리 방법은 우리 그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썼어요. 그거 이제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왜? 장부에 표시할 때,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표시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그게 간접법이고, 직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안 써요. 그래서 바로 개발비를 대변으로 보내서 바로 금액을 줄여버립니다. 누계액이 없어요. 이게 직접법. 근데 유형자산은 직접법을 못 쓰게 되어서 간접법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계속 사용했죠. 근데 무형자산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직접법, 간접법 둘 다 가능합니다. 취득원가에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 직접법과 상각 누계액을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 이건 간접법이죠.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상각액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인정합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된다는 거죠. 줄 하나 꺼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동그라미 쳐둔 이게 더 훨씬 더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잔존가치는 영원 없다. 내용연수는 어디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가상각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액법을 써라. 그리고 직접법과 간접법을 둘 다 인정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 아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166페이지 바로 밑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뭐 거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독립된 각 사항을 회계 처리하시오. 각 지출은 모두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 보면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A번 신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100만 원을 지출했다. 연구 단계입니다. 연구 단계. 연구 단계는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연구비라는 비용.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다 현금 지출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변에는 연구비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합니다. 이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일종입니다. B. 연구개발을 위해 위한 지출 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구비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연구비 200만 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요. C번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신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인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로소 이때 개발비를 인식한다.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자변에는 개발비 300만 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D번입니다.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지출 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발 단계예요. 개발 단계인데 인식 요건을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경상개발비. 그래서 자변에 경상개발비 400만 원. 대변에 현금 4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죠. 2번입니다. 결산 시 작년 초에 계상된 개발비 잔액이 400만 원이 있다. 내역뉴스 5년이고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하며 작년에는 적절하게 상각하였다. 작년 초에 계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적절하게 상각했어요. 한 번 상각했다는 겁니다. 내역연수 5년. 그러면 전체 내역연수 5년이니까 작년에 한 번 상각했으니까 앞으로는 4년 남은 거죠. 이해되시죠? 작년 초에 계상돼서 작년에 한 번 상각한 거예요. 상각하고 남은 잔액이 400만 원인데 전체 내역연수는 5년이고 그렇다면 작년에 한 번 상각을 했겠죠. 작년 초에 적절하게 상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년 남은 겁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4년 남았고 잔액이 400만 원.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400만 원을 4년 동안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씩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말을 꼬아놨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 500만 원이었다 라고 말을 했으면 될 텐데 굳이 1년 지나서 지금 4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좀 꼬아놨어요. 또 직접 생각하니까 직접법 누계액이라는 걸 쓰지 말라는 거죠. 개발비를 바로 대변으로 써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변에 개발비 100만 원입니다. 매년 100만 원씩 생각하는 거죠. 차변에는 무형자산 삼각비 무형자산 삼각비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라는 겁니다. 2번 말고는 위에는 다 쉬웠는데 1번은 말을 좀 꼬아놓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이었다. 내용수 5년이다.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 생각한다. 그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삼각비, 개발비 바로 직접법으로 생각하는 거. 물론 매번 볼 때마다 연습장에 분기하는 거 연습장에 계속 써보고 계시죠? 계속 써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7페이지 기타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다 모아놓은 겁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임차 보증금, 전세권 뭐 비슷합니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 매출채권, 매출채권인데 장기 1년이 넘어간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금을 1년이 넘은 후에 받기로 하는 이 장기 매출채권이죠. 미수금 비슷합니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거래가 아닌 경우, 매출채권은 상거래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 상거래죠. 장기 미수금은 상거래가 아닌 거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1년이 넘어가더라.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부도원가 수표 여기 많이 헷갈리십니다. 부도원가 수표 밑줄 쳐두시고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부도원가 수표 이게 부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부도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부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부도수표라고 해서 부채 갚아야 될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상대방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뭐 새로 기사 회생해가지고 받을지도 몰라요. 부도수표 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수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됐을 때 은행 가가지고 어음 주고 돈으로 바꿔올 수 있는데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 바꿔올 수 있어요. 은행에 돈을 넣지 않으면 돈을 지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부도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도어음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받으러음을 대변에 없애주고 부도어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해가지고 자산의 종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으러음은 없어지고 뭔가 좀 부도가 난 어음이다. 부실하는 거다.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어음과 수표는 자산이다.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걸 보셨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기억은 나고 또 자산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처리하겠지라는 느낌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도원가 수표라는 게 자산이라는 거를 까먹어버리면 이게 좀 곤란해져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 출제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자산이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도원가 수표는 자산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객관식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1번. 다음 중 비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비유동이죠. 유형자산, 비유동, 투자자산, 비유동, 재고자산은 유동이죠. 유동 두 가지, 재고, 당좌.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단기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유동이겠죠. 바로 1번입니다. 건물, 비유동이죠. 유형자산, 장기 매출채권, 기타의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유형이죠. 비유동자산 맞고 3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장기간 사용, 통지하고 있고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거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실용신한권밖에 없네요. 권자 들어가는 거 무형자산이죠. 선수금 당좌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상품 제품 같은 거고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실용신한권밖에 없네요. 4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게 표시되죠? 자산, 부채, 자본. 보니까 기부금이 비용이네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5번. 다음과 같은 거래요 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공개해보면 되죠. 1번. 사회기부단체에 50만 원의 보통예금을 계좌에서 기부하다.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기부금이란 비용이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2번. 현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현금,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1억 원, 대변에는 자본금이죠. 1억 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산 감소가 아니죠. 3번. 사무실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임차 보증금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공개됩니다. 차변에 임차 보증금 5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죠. 대변에 당좌 예금 500만 원. 그렇다면 당좌 예금 자산 감소. 임차 보증금도 일종의 자산이죠. 왜? 나중에 나갈 때 받아서 나갈 거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4번. 사무실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200만 원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이네요.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보니까 보통액은 보이시나요? 찍으셨나요? 좋습니다. 장기대여금은 기타의 비유동자산이고 장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유동이죠. 그래서 1년이 넘는다. 만기까지 보유한다. 이건 투자자산이죠. 건물은 유형자산 다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1번 보통예금.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과목. 경영성과라는 말은 손익계산서에 파악이 돼. 손익계산서의 개념이 뭔가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표시될까요? 비용하고 수익이 표시되죠. 수익 비용. 매출 한입. 수익에서 차감하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거죠. 수익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접대비 비용입니다. 매입 할인. 매입에 차감하는 거죠.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자산. 무형 자산이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차기로 이월된다는 말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말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우리 이론 파트에서 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정기 이월액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차기 이월액도 있다. 그런데 수익하고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익이 일어나면 돈을 버니까 현금이 늘어나서 자산의 형태로 보이는 거고, 비용이 발생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 형태로 보이는 뿐이지 수익과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월될 수가 없다. 그렇죠. 이월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이다. 보니까 산업자산권이 있네요. 권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무형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이월된다는 겁니다. 수익은 수익, 다음에 경상개발비는 비용, 임차료도 비용 해가지고 수익 비용은 이월되지 않는다. 자산은 이월된다. 그래서 산업자산권, 무형자산이라 이월된다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에는 임차보증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해당이 된다. 권자가 들어가서 이것들은 맞는데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기억나시나요? 전세권 같은 거 같이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었죠. 답이 1번입니다. 2번 물리 정치 없지만 식별 가능 맞죠? 3번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후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 있다. 이거 직접법을 말하는 건데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과 다르게 자산으로서 식별 가능성이 없다. 영업권은 가보니까 자산을 식별 가능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자가 창설 영업권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창설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식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반 그 자가 창설 영업권을 말하는 거고, 외부에서 사온 영업권은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은 엄밀하게 보면 4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1번이 너무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이 1번으로 체크가 된 겁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자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그렇죠. 자산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는데 가물가물하시죠. 앞에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장출되고 특정 기업에 의해 통제가 돼야 됩니다.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미래에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미래 효익이 유입되는 거고, 4번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주 세무상사가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00X1년 1월 1일 특허권을 재비용 포함해서 100만 원 현금 지급하고 취득했는데요.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하고 잔존가치 없고 당연히 없고 기장방법 직접법, 그러니까 특허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 1번 보겠습니다. 2000X1년 결산 시 영업의 비용 20만 원이 발생한다. 가해보니까 100만 원 감가상각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액법 5년이니까 20만 원씩 이렇게 감가상각하겠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5년이니까 100만 나누기 5년 하면 20만 원이죠. 대변에 직접법이라서 특허권 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할 겁니다. 이 분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허권이라는 게 무형자산 상각비를 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 이게 틀린 부분이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틀렸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2번 2000X2년 1월 1일 특허권은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다. 보니까 2000X1년에 20만 원을 상각해요. 20만 원. 2000X2년 1월 1일에는 2000X1년 말과 같습니다. 2000X2년 초는 차기의 초는 단기 말과 같으니까 단기 말 20만 원 상각했으니까 이때의 장부 금액은 20만 원 뺀 80만 원이 돼요. 만약에 2000X2년 12월 31일에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 60만 원 맞습니다. 왜냐면 2000X2년에도 20만 원 상각해주면 2000X1년에 20만 원, 2000X2년에 20만 원 해갖고 40만 원 빼주면 60만 원이 맞게 돼요. 근데 그거는 2000X2년 말의 이야기고 2000X1년 1월 1일이라면 6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다. 한 번만 상각했기 때문에 2000X1년 말 한 번만 상각했기 때문에 100만 원 빼기 20만 원, 80만 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80만 원. 3번 2000X1년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특허권은 60만 원이다. 2000X1년 결산 후나 2000X1년 결산 후란 말은 2000X1년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이때나 2000X2년 1일이나 똑같습니다. 전기 말은 차기초, 전기 말은 단기초, 단기 말은 차기초 똑같으니까 6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똑같이 80만 원 되는 거죠. 4번 2000X1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무형자산 상각비는 그렇죠, 20만 원입니다. 매년 무형자산 상각비는 2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200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특허권 장부 가액은 얼마인가? 2000X1년 10월 1일, 10월 1일이네요. 10월 1일 주 영령은 290만 원의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등록비 10만 원 지급. 그러면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러스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내용 요소 10년. 정액법 상각하고 잔존가치는 없다. 월할 상각 계산하고 결산일면 12월 31일이다. 300만 원을 10년 동안 상각합니다. 곱하기 10분의 1이죠. 10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취득했다는 거죠. 월할 상각해야 됩니다. 1년은 12달인데 그 중에 10, 11, 12 3달 동안만 상각한다는 거죠. 12개월분의 3개월.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나누기 10 또
또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75,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2000X1년에 무형자산상각비는 75,000원. 이만큼 특허권에서 빼줘야 되겠죠. 300만 원에서 빼줘야 됩니다. 300만 원에서 빼주면 잔고가액이 나오겠죠. 300만 원 빼기 300만 원 하면 292만 5천 원. 292만 5천 원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차변에 주 세무상사는 업소용, 업무용,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10세트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죠.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램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프로그램 100만 원 대변에 신용카드 결제하시니까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무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이 아닌 거를 찾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라이선스 무형자산 맞고요. 산업재산권 프랜차이즈가 무형자산인데 구축물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로 비유동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 당좌. 유동에는 뭐가 있다고요? 당좌, 재고가 있죠. 당좌자산.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당좌, 재고. 당좌, 재고. 유동자산이죠. 당좌, 재고.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1년 넘게 쓰니까 비유동이죠. 임차보증금도 이건 기타의 비유동자산 해가지고 200, 150 합하면 350. 답이 1번이네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이 그렇죠. 없다. 없는 원칙 없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식별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식별 가능한 때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 사용 가능할 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맞습니다. 4번 무형자산의 소비 행태를 진례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상각할 때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액법을 써라.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무형자산에 속하는 것끼리 묶어놓은 것은 건설적인 자산이 유형이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장기대여금 무형자산 아닙니다. 장기대여금. 그 다음에 상장주식도 일종의 투자자산 같은 거죠. 무형자산 아닙니다. 특허권, 임차보증금, 실용신한권. 임차보증금이 아니죠. 임차보증금. 4번 권자,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무형자산 맞네요. 4번입니다. 여러 번 보셔서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봐서 감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타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인입니다. 임대는 건물주가 받는 거죠. 이건 일종의 부채입니다. 부채. 건물주가 받아놓은 보증금을 말해요. 이건 아니죠.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이건 아니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맞네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보증금, 전세금 같은 거. 장기 매출채권도 맞네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1년 이후에 받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보통 예금은 당좌자산이죠. 당좌.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장기 미수금, 외상으로 역시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거래 이후의 경우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1년 뒤에 받을 거예요. 이것도 기타 비유동자산 맞죠? 임차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합하면 300만 원. 답이 3번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못 풀겠다고 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자주 보셔서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주 보셔서 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보고 장기자 들어가는데 외상으로 팔았네. 그럼 다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보증금, 전세권 이런 거 지급한 거는 기타 비유동자산이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임대는 임대, 빌려준 사람, 건물주 이야기고, 임차는 빌린 사람, 세입자 이야기라는 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이죠. 비유동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차량 운반고, 그냥 차량이네요. 근데 유형자산입니다. 사업이 오래 쓰는 거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죠. 선급금, 선급금은 계약금 지급한 거죠. 계약금,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여기까지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부채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